신빙성 높은 심령사진, 누군가의 죽음을 예고한 목소리, 정말 아찔한 순간이 담긴 소개팅까지. 서양 미스터리 실화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요즘 들어 데이팅 프로그램 혹은 짝찾기 예능이 다시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애세포를 자극하는 설렘, 그리고 현실 연애를 엿보는 듯한 몰입감까지. 장르 특유의 자극적인 재미는 세대를 불문하고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아찔한 소개팅 등 데이팅 리얼리티가 도입돼 뜨거운 인기를 끌었죠. 핸드폰 이거 하고 사람도 뭐 수작이 개수작에다가 뭐 완전 짜증나. 나 진짜 지금처럼 저 옷이라고 쳐 입고 다니는 거 뭐야? 미국에서는 1965년부터 방영되던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팅 게임. 싱글 여성 한 명이 보이지 않는 칸막이 너머에 세 남성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나눈 뒤 그중 한 명을 선택해 데이트를 나가게 되는 형식의 이쇼는 당시로서는 매우 참신하고 대담한 콘셉트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1978년 데이팅 게임의 한 회차. 밝고 경쾌한 분위기 속 3명의 남성 참가자들 가운데 이날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던 참가자 중 한 명. 호리호리한 체격에 깔끔한 인상, 농담도 곧잘 던지며 여성 출연자에게 호감을 사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남성. 그는 결국 최종 데이트 상대로 선택됩니다. 그의 이름은 로드니 알칼라. 그는 수많은 여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마였고 이 방송이 촬영될 당시에도 이미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작진은 그가 성범죄 전과자였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유쾌한 싱글 남성으로 그를 소개한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여성 출연자는 방송 종료 후 그의 말투와 분위기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고 말하며 제작진을 통해 들어온 데이트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훗날 인터뷰에서 뭔가가 분명히 쎄했고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의 증언도 섬뜩합니다. 알칼라는 대기실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거나 혼자 중얼거리며 소름 끼치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웃고 있는 듯하지만 전혀 웃고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인면수심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정체는 이후 밝혀졌고 결국 로드니 알칼라는 5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저 로맨틱한 데이트쇼로 남았을지도 모를 영상은 지금까지도 살인마가 방송에 나왔던 순간이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 미스터리 영상 속에서 가장 오싹한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본래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관계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애틋하고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일들이 우리가 가진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름이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30년 미국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이곳 해군병원에서 방사선 기술자이자 세균 연구사로 근무하던 독일계 이민자 칼본 코셀은 결핵으로 입원한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 오요스. 지역사회에서 걸어다니는 예술품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했던 미인입니다. 당시 결핵은 불치병이었고 코셀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치료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엘레나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대부분의 애틋한 사랑 에피소드는 이쯤에서 슬프게 끝나겠죠. 하지만 코셀의 사랑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엘레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매일 밤 그녀의 묘지를 찾아가 관 옆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순애보의 남자라며 동정하고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2년 후 어느 날 밤 코셀은 묘지에서 엘레나의 시신을 꺼내 마차에 싣고 자신의 외딴 집으로 이송합니다. 실크와 왁스로 가짜 피부를 만들고 인형 눈으로 교체, 검은 가발을 씌우고 입술에는 립스틱과 화장을 정성껏 바릅니다. 그렇게 완성된 인형 같은 시신과 코셀은 무려 7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자연스럽게 묘지를 찾지 않게 된 코셀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들, 그리고 마침내 1940년 엘레나의 언니가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이상한 형상의 인형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그건 단순한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코셀을 체포합니다. 범죄 시점에서 시신훼손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엘레나의 시신은 이후 유가족에 의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다시 안치되었고 그 누구도 묻힌 장소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코셀은 조용히 플로리다 북부로 이주해 혼자 살았으며 1952년 사망 당시 그의 침대 옆에는 엘레나의 얼굴을 본뜬 인형 하나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긴 너무 무섭고 집착이라 하기엔 너무 광기 어린 이야기.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화 기반 러브스토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Some ghosts appear amongst old ruins or in dark corridors. Others crop up on camera, and Morris has the pictures to prove it. 20세기 후반 영국을 대표하는 심령현상 연구가로 유명한 모리스 크로스 씨. 그는 폴터가이스트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오컬트 사례를 조사하며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husband of this woman at the back here. Yeah. And this is his other daughter. And in the background you can see a woman sort of wafting along here with no legs. Oh, good grief. 크로스 씨는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의뢰받은 수많은 사진 중 가장 섬뜩하고 기묘했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사진에 대해 지금까지 받아본 심령사진 중 가장 설명이 어려운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의뢰인의 부인과 그녀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날 친구들과의 사교 모임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로 했고 자동 타이머를 이용해 10초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연속 촬영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후레쉬가 터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다소 어둡고 흐릿하게 나왔고 현장에는 평범한 참석자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10초 뒤 같은 장소, 같은 인물들이 같은 자세로 찍힌 두 번째 사진에는 플래시가 터지며 사진이 밝고 선명하게 찍혔고 사진 한가운데에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체불명의 남성의 모습이 등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한 동양계 남성의 모습. 당시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 중 그와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은 없었고 누구도 그 남성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 이중 노출 현상도 아니었고 누군가 CG로 삽입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크로스 씨는 이에 대해 카메라에 포착된 실체 없는 귀신이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의심 많은 연구자였으며 가짜로 의심되는 의뢰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사진만큼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심령사진이라며 확신을 드러냈던 만큼 이 케이스는 지금까지도 영국 내의 심령사진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모임 속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에 카메라에 등장한 정체불명의 존재. 그는 누구였을까요? 2010년대 초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저가 할인 매장에서 요술봉 장난감이 판매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흔한 어린이 장난감이지만 그 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법소녀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디자인, 90년대생들에게 익숙한 마법소녀 카드캡터 체리가 그려진 패키지, 게다가 샤랄라한 마법소리까지 난다고 적혀 있었기에 많은 어린이들이 별 의심 없이 이 장난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은 은박지로 덮인 부분에 충격적인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은박지가 붙어있는 전면을 호기심에 뜯어보았고 그 뒷면에서 튀어나온 것은 끔찍한 짓을 하며 광기에 찬 눈빛으로 웃고 있는 누군가. 게다가 버튼을 누르면 들려오는 소리 또한 명랑한 효과음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운 괴기스러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이 기이한 장난감은 2014년 한 학부모에 의해 SNS와 뉴스에 제보되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판매점 측은 내부 내용을 몰랐다며 황급히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에서 이 장난감은 입소문을 탔고 기괴한 미스터리를 즐기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단기간 내에 완판. 이후 이베이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한 개에 $300 이상, 하나 약 35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장난감을 만든 걸까요? 패키지에는 제조사, 생산국가에 대한 정보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캐릭터 디자인까지도 무단 사용된 저작권 침해 제품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추후 한 네티즌의 제보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미 2008년부터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버전의 사진으로 생산되고 있었고 내부에 붙어있는 여성의 사진은 미국의 퍼포먼스 아티스트 버처 루드위그 씨의 작품이었으며 중국에서 제작된 해적판 장난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아무 의심 없이 이 장난감을 집어든 아이들에게 이 요술봉은 마법의 도구가 아닌 동심을 파괴한 공포의 지팡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일이 있기 전 무언가가 그것을 알려주는 듯한 기이한 예감.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 불길한 징조는 때로는 정말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그러한 예감이 실제로 카메라에 포착된 사례입니다. 2004년 브라질 현지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시터 씨는 촬영 중 햇빛이 내리쬐는 뒷마당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부른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 멀리 떨어진 다른 출연자에게 방금 소리가 들리지 않았냐고 누군가가 자신을 부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출연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현장은 조용했고 카메라에는 어떤 소리도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터 씨는 방송 스태프로부터 촬영진 방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여동생 글로리아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동생의 사망 시각은 바로 시터 씨가 낮에 누군가가 자신을 불렀다고 말한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가 들었다던 목소리는 과연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세상을 떠나는 여동생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 했던 것일까요? 시터 씨는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그때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분명히 자신을 불렀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Viu ela te chamando? Mais de uma vez? Só dizia o seu nome? Só meu nome. Fiquei procurando. Aí eu achei que fosse menina. 이 장면은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된 유일한 예지적 교감 사례 중 하나로 지금도 브라질 방송업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생방송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는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아왔던 기적 같은 순간이었을까요? 오컬트 마니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오래된 한 장의 사진. 이것은 지금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괴생명체, 이른바 프레투즈 몬스터라고 불리는 미확인 생명체를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1952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프레투즈 마을에서 실제로 목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목격 당시 그 생김새와 등장 방식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1952년 9월 12일 저녁 무렵 여느 날처럼 평범하던 프레투즈 마을 상공에 거대한 불덩이 하나가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 몇 명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그 물체가 떨어진 언덕으로 향합니다. 짙은 안개, 타는 듯한 냄새, 그리고 그 안개 너머에서 무언가가 느릿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붉게 빛나는 얼굴,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밤톨처럼 생긴 헬멧에 전신을 감싸는 녹색 로브. 이것은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금소금 같은 울음소리와 함께 맹독성 가스를 뿜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구토를 하는 등의 후유증을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경이 현장을 수색했을 땐 이미 몬스터는 사라진 상태였고 남겨진 것은 금속 타는 냄새와 그을린 흙뿐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정체불명의 생물체에 대해 우주인설, 정부가 실험 중이던 독가스 병기설, 혹은 단순히 가면 올빼미를 잘못 본 것이라는 설까지 나왔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날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래에 어디서도 그것을 봤다는 목격담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주민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상상과 공포가 만들어낸 집단 착각은 아니었을까요? 1987년 11월 22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가정집의 텔레비전에서는 인기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화면이 끊기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에는 영국의 가상사회자로 유명했던 CG 캐릭터 맥스 헤드룸의 복장을 한 낯선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흔들리는 배경 앞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갑작스레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고 기묘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해당 장면은 어린이들도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였고 갑작스러운 전파 납치와 정체불명의 행동은 일부 시청자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방송 트라우마를 남겼다고도 전해집니다.
이 괴현상은 실제로 방송국의 전파가 외부로부터 해킹당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방송 신호를 가로채고 자신이 사전에 녹화한 괴이한 영상을 송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맥스 헤드룸 전파 납치 사건으로 불리며 전 세계 미스터리 방송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실화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철저한 수사와 분석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신원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